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차규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그에 관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너무 쏟아져 나온 의혹들이 많아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오래된 것부터 또 액수가 큰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그 조국 교수의 부친과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처가 얽힌 웅동학원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교수의 집안은 부산의 웅동학원이라고 하는 학교 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경에 조국 교수의 부친께서 웅동학원으로부터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하도급을 줍니다. 아버지께서 운영하던 회사가 고려종합건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96년경에 도급을 받았는데 97년에 그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고려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마 IMF 시대를 맞아서 많은 회사가 부도나는 가운데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 자금이 필요했던 모양으로 보이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통상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또는 대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마땅한 물적 담보가 없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채무자가 그것을 갚지 못할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했던 신용보증기금이나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대출금을 갚아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은 채무를 상환한 다음에 원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죠. 자, 97년에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당연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대출을 받았던 조국 교수의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 그리고 고려종합건설인가요? 네, 고려종합건설과 부친과 어머니 박씨 그리고 조 후보자 동생 등 연대보증인 7명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근데 이제 여기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소송을 하면서 2002년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프로세스인데 통상적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해줄 때 그 대출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자기들이 보증을 쓰는 그 대출이 어떤 용도인가 하는 걸 다 파악하는 서류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고려종합건설은 그리고 고려시티개발은 웅동학원이 운영하던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대출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면 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당연히 이제 고려종합건설이 또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중학교 신축공사를 했을 때니까 그러면 웅동학원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이 있겠죠. 그러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통상적으로 이런 소송을 할 때에는 무조건 채권 가압류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대 보증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고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가압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채권 회수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태를 보면 가압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2002년 판결을 받고서도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고려종합건설이나 고려시티개발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려시티개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3일 청산이 됩니다. 주식회사가 청산이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해산이 되는 경우에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청산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빚잔치한다. 회사가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있는 재산 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쭉 빚을 갚고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실무상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이제 해산이 되냐면 법인이 부도가 나서 그 대표이사 이사들이 이제 법인 업무를 더 이상 안 하고 지나가면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임기가 만료돼도 이사를 새로 선임을 한다든지 또 교체한다든지 한 등기를 안 합니다. 그럼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법원에서 당신네 법인들 계속 할 생각이 없으면 이제 해산한다 하고 공고를 해요. 그 공고 기간 동안에 회사 계속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산 간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인은
그 법인의 이사는 청산인이 돼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고려시티개발, 조 후보의 동생이 운영했다고 하는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달에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것도 아마 그런 절차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모 회사였던 고려종합건설이 97년에 부도가 났고 2002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또 2005년에 청산되었다고 하니까 약 한 7, 8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통해서 청산 절차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청산 절차로 일단 들어가면은 기존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것 이외에 청산인이 새로운 어떤 거래 관계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까 고려시티개발이 2005년 12월 3일 날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12월 14일 날 조 후보의 동생이 코바 C&D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달에 그 고려시티개발이 웅동안에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공사대금, 그게 이제 이자가 불어나서 지치상금이 불어나서 한 52억이 됐는데 그 40억은 코바 C&D로 넘기고 10억은 조 후보의 동생 전처에게로 양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새로운 거래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맺었던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정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산 절차는 12월 3일 날 들어갔는데 12월 14일 날 코바 C&D, 코바 홀딩스라는 회사가 설립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신생법인하고 무슨 40억 원짜리 거래를 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걸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회사가 조 후보자의 전처에게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변제하기 위해서 뭐 채권을 넘긴다고 하는 절차가 아닌 이상은 그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겠죠. 그리고 이거를 양도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실질적인 어떤 원인 관계가 정당한 원인 관계가 없다면 허위 채무를 부담한 게 되고 그러면 저 행위 자체가 강제집행 면달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바 C&D와 조 후보 동생의 전처 사이에 이제 고려시티개발, 코바 C&D, 조 후보 전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떠한 거래 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2006년에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코바 C&D하고 조 후보 동생의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웅동학원에서는 다투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결을 뭐 우리가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고가 다투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원고가 청구한 대로 승소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진 걸 한번 보면은 어떤 결과가 됐느냐? 웅동학원은 웅동중학교 신축 건물이 하나 생긴 거죠. 돈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공사대금의 채권은 조 후보 동생이 세웠던 코바 C&D가 40억 채권이 있고 조 후보 동생의 전체가 10억이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재단법인의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상 공짜로 중학교 건물은 지었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그 돈은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부가 출연한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공공기관인 은행의 자금으로 중학교 건물을 짓고 그거는 갚지 않고 그냥 공사대금을 사실상 떼먹은 거죠. 물론 채권자가 지금 뭐 코바 C&D가 있고 그 다음에 조 후보 동생의 전체가 채권자니까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집안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공적인 자금으로 학교를 지어놓은 다음에 그 돈은 공사대금 채권은 갚지 않고 공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돈의 그냥 만큼 결손을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을 받은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코바 C&D의 대표이사를 조 후보 동생의 전처로 바꾸고 동생은 지배인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죠. 코바 C&D와 조 후보의 전체가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습니다. 그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판결을 받아서 권리를 확보하는 거죠. 여차하면은 웅동학원에 대해서 재산을 빼올 수 있는 어떤 채무 명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라든지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 굉장히 의아하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조 후보가 2000년대 초반에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 당시 이제 IMF가 터지고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파탄 지경이 이르러서 아파트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는 바람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재테크를 발휘해서 경매 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는 것 자체는 범죄 행위도 아니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낙찰받는 사람이 있어야 채무자는 그 낙찰 대금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라도 있죠. 만약에 전혀 낙찰받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채무자는 아파트도 잃어버리고 채무도 상당히 남게 되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그 경매를 받은 걸로 인해서 채무자는 또 채무를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것 자체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조국 교수는 2009년인가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다시 경매 절차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죠. 그때 조국 교수는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교수 부인이 부산의 아파트를 2000년대 초반에 하나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인가요? 그때 2억 7천만 원의 전세를 줘요.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날, 그날에 2억 7천만 원에 조국 교수 동생의 전처 명의로 빌라를 하나 구매를 합니다. 같은 날짜죠. 전세를 준 날과 빌라를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빌라를 구매한 것이 같은 날짜입니다. 금액도 같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중개했던 중개인의 말로는 조국 후보자 측에서 2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매매 대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빌라의 실제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당시에 서울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처명의로 아까 2억 7천만 원 전세 나온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만약에 이 빌라가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한다면 1가구 3주택이 되는 것이죠.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굉장히 중과가 됩니다. 굉장히 중과가 됩니다. 실제 거의 차익을 거의 거둘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명의 신탁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조국 교수는 민정수석할 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조국 교수의 처가 그 아파트 2억 7천만 원 전세 놓은 그 아파트를 2017년 11월경인가에 다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에게 그것을 3억 9천인가에 양도를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아니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소유권을 양도했으니까 소유자는 전처인 조모 씨여야 될 텐데, 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임대인이 조모 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조모 씨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 주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없죠. 이것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를 착언해서 썼다고 하지만 조국 교수네 집안에 조국 교수가 그래도 법대 교수이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이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꿔서 기재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 다음에 조국 교수가 프라이빗 에쿼티 100억짜리 사모펀드에 70억 약정을 하고 거기에 한 10억 넘게 지금 출자를 했습니다. 신고된 자기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프라이빗 에쿼티에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 이상을 프라이빗 에쿼티에 출자하겠다고 약정을 한 것은 거의 속으로 몰빵을 치는 거죠. 그런 것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재산 운영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이게 확실하다고 거의 틀림없다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지 않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건 실질적으로 10억 조금 넘게 출자했을 뿐이고 70억을 다 출자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약정을 할 때 그 출자 약정은 그 상대방 쪽에서 출자를 요청하면은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손해배상 채무까지 지게 되는 것이죠. 출자금 이행하라고 청구 소송을 하면은 패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의 60억 조금 안 되는 돈, 약 60억에 가까운 돈을 더 출자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이런 약정을 했을까요?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프라이빗 에쿼티는
정부의 공공사업 또는 광급사업을 주로 하는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는 그게 또 무슨 신호등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그 기업이 수주하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뇌물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 만약에 그 기업에 발주를 준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은 뇌물죄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다 이야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좌익들은 왜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를까요? 그것은 한국에 있는 좌익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한 명 있죠. 그분은 최저임금을 막 올려야 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월마트 최저임금 올려라, 월마트 굉장히 나쁜 기업이다,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대선 캠프에 이제 일하는 직원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되니까 최저임금 올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일했던 시간을 줄여버려서 임금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어떤 대외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고 생활을 보장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근로시간을 확 줄여서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익들도 거의 마찬가지죠. 조국 교수의 트위터를 한번 보시면 모든 사람이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사회를 꿈꿀 필요가 없다. 가재, 다른 작은 민물 생선 이런 사람들, 이런 고기들이 도랑에서 오손도손 보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데요. 조국 교수는 스스로를 그 민물에 사는 가재나 일반 잡어, 그런 생선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또는 자기 자녀는 그런 어떤 잡어나 가지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녀는 명문 자사고 외고를 나와서 또 공대를 가서 공대에서 다시 의전으로 돌려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른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고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사고의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계급을 타파하자고 하지만 스스로가 속한 어떤 신분과 일반 서민들이 속한 신분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귀족학교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 자녀는 자사고에 다 보냈죠. 전북 교육감도 상상고를 갖다가 자사고 폐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애통해하지만 자기 자녀는 영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케임브리지 대학인가요? 거기까지 보냈죠. 일반 서민들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걷어차고, 그리고 자기들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베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좌익의 위선이죠. 좌익의 위선. 이러한 좌익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죠. 거기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탐욕스러운 농장 주인 사람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자치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 돼지 나폴레옹이 리더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엄마 이런 강아지들을 사냥개로 키워서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을 물어 죽이죠. 처음에 동물농장에 헌법을 만듭니다. 7개조 헌법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은 두 발로 걷는 것은 나쁘고 네 발로 걷는 짐승은 착하고,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리고 동물이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나폴레옹은 사람을 흉내를 내서 침대에 잡니다.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 침대 보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호화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변명을 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동물들을 사냥개를 시켜서 물어 죽이게 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죽여서는 안 된다 해서 또 그걸 고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다른 거 다 노구조 다 치워버리고 하나만 남깁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더욱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자기들의 어떤 특권 계급으로서의 호사스러운 생활 같은 것을 더욱 평등하다는 말로 그냥 밀어붙이죠. 조국 교수가 청문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널리 전파합시다. 이렇게 많은 의혹과 법을 무시한 행동을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법이 없는 사회,
무업 사회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